네, 한밤의 미주라. 자, 10월 22일 화요일이죠. 네, 3부로 돌아왔습니다. 23일 됐습니다. 네, 이제 23일이 됐습니다. 자정이 넘었고요. 네, 자정 1분 30초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을 지켜보니까 어제와 흐름이 비슷하다. 그리고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제부터 급격하게 지금 솟구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기 민감주, 특히 금리에 민감한 분야들이 좀 오늘 좀 미스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대 지수 모두 현재 마이너스, 나스닥이 계속해서 플러스 양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거의 4차원의 벽이에요.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셀 2000도 0.4% 빠진 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히트맵만 봐도 오늘 불구죽죽한 것이 어제의 재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제 올랐던 기업, 오늘 오른 기업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색깔이 약간 바뀌었는데. 약간 바뀌었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라클도 0.6%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마소가 지금 버티면서 나스닥이 계속 좀 상승을 할까 말까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외에 사실 오늘 대형주 단에서는 대부분 보합권에서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이 1% 넘게 빠지다가 현재 0.9% 상승의 하락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알파벳 같은 경우가 0.5%대, 메타가 0.7% 상승, 아마존이 0.6%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IT단 오늘 여전히 약세 그려지고 있고요.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붉은색이었었는데 은행주가 살짝 상승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0.3%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0.8%대, 웰스파고도 1%의 상승을 보이면서 그나마 좀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요즘 뭐 좋은 흐름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라이릴리도 하락하다가 약간은 상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일라이릴리 0.3%인데 존슨앤존스도 보합권, 또 머크도 보합권 지나가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다가 그 하락분을 반납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은 비슷한 수준 이어가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은 4% 빠지고 있고 로키드 마틴 5%, GE 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8% 빠지고 있고요. 필립 앤 모리스가 8% 급등세, 계속해서 비슷한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오전장입니다.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의 이번 주장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인데 뭐 브릭스 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새롭게 지금 중동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한 새로운 전황의 업데이트들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좀 긴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4.19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소폭 하락한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환율도 지금 계속해서 15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N달러 환율 150.96, 151까지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자, 151이 되면은 자, 굉장히 좀 뭐랄까 벽이 뚫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은데 현재 150.97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 104.07, 장 초반보다 0.06 올랐습니다. 뭐 계속해서 뭐 엄청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른 건 아니겠지만 최근에 본 적 없는 숫자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여기고 있고요. 그 요인에는 지금 일반적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가까운 그런 해석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하의 폭 여부, 그리고 속도의 여부, 그리고 미국 경제가 얼마나 견조하냐에 대한 뭐랄까 신뢰도 여부 이런 것들이 지금 함께 담겨 있지 않냐. 확인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계속 두드려 보는 거죠. 어디까지 지금 될 건지. 근데 아무튼간에 미국의 국채가 지금 인기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뭐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일까? 네. 라는 그래서 생각도 잠시 후에 드는데. 저희 이제 우리 성정무 연구원과 네. 잠시 후에 연결을 해서 독단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 네. 금 왜 안 짚어주세요? 아, 금을 봐야 네, 되는군요. 금 빼먹으셨습니다. 네, 지금 제가 금을 금값.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을 빼먹은 것 같은데 금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금도 상승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 볼까요? 온스당 0.6% 올라가면서 2,757 가고 있고요. 은도 함께 1.9%대 상승하면서 어제 저희가 요맘때 봤을 때 32달러, 33달러 왔다 갔다 했었는데 34달러 와 있고요. 구리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0.5%대 상승하면서 걱정이네요. 구리까지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난리도 아니네요. 지금 귀금속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네. 있기 때문에 또 11월, 12월 되면은 저의 결혼기념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연휴, 그다음에 네. 크리스마스, 이제 새해 연말 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무서운 네. 그런 지금 메탈 가격의 상승세인데 금 가격이 오른다는 것,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것. 비트코인은 어느 때는 안전이고 어느 때는 위험이냐 위험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네. 일단은 지금 상황은 안전으로 취급을 받는 그렇죠. 지금의 네. 시장에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 비트코인 ETF를 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도를 해칭하는 수단으로 지금 그쵸, 쓰고 그쵸.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주의가 요망되는 네. 그런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기사 한 줄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JP모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금 강세가 내달까지 다음 달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 라면서 미국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미국의 재정 우려, 인플레이션 재발, 지정 확정 및 무역 긴장 증폭 등으로 인해서 금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금 매입 속도 자체는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구입하고 있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JP모건에서는 얘기를 했었고요. 뭐 어디서는 온스당 3,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UBS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3,000달러까지 가지 않겠냐. 금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다. 또 금 보유량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사면서 보유량이 늘 수 있겠다. 또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불확실성 확대로 가격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출처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딱 좋을 것 네, 같아요. UBS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로이터 또- 속보창으로 들어오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니 옐런 현 재무장관이자 네. 전 연준 의장의 이야기가 코멘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옐런 장관이 발언을 한 내용이 나온 걸로는 지금 제가 화면을 못 찾고 있는데 네, 러시아에 대해서 어허. 미국의 새로운 제재가 지금 시작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니 옐런 현 재무장관의 코멘트로 러시아에 대한 지금 제재가 새롭게 추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블룸버그 화면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네. 조금 전에 11시 30분쯤에 나온 화면이고요. 네. 블룸버그 지금 움직이는 지금 화면을 보고 영상으로. 계신데 네. 다음 주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을 새롭게 발표할 것이다. 오. 이런 내용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바이든 정부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제재를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주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수출을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하다못해 코카콜라를 러시아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쵸. 근데 러튜브 보니까 여행자들 슈퍼마켓 가서 다 다들 코카콜라. 사서 드시더라고요. 네. 아마 암시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새로운 생션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워싱턴에서 내놓은 이야기인데요. 군사용 필수 자원을 공급하는 제3국의 중개자를 포함해서 크렘린의 전쟁 기계를 촉발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새로운 제지를
발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제재뿐만 아니라 네. 3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3국과 관련된 제재 내용이 포함될 걸로 네. 보이고요. 자, 빠르면 다음 주 안에 이 제재 조치가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보시면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한 핵심 기술의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은 선적을 중단하는 그런 경로를 차단하는 데 좀 집중될 것 같다라고 블룸버그 이야기하나 봐요. 네. 지금 보시면 얼마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한 무기라든지 네. 물론 물품들을 이제 움직여서 러시아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로를 차단하는데 성공을 했었지만 일단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금 장비의 유입 경로가 있나 봐요. 네. 여기에 대한 생션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부문과 은행까지 표적으로 삼아서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네. 네, 현재는 뭐 브릭스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어가고 있으면서 네. 달러에 대한 의존도, 국제 무역에서의 달러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그런 발언에 대한 약간 조치다, 상대적인 조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 전부터 계속해서 국채 금리는 소폭이나마 그래도 좀 내려오는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정말 0.0018이었나요? 네. 요 정도 내려오고 있는 모습 네.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2부와 3부 사이에 들어왔던 뉴스 한번 조금 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잠시 후에 더 많은 뉴스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자, 현재 성정모 연구원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분위기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어제랑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도 약간 어제처럼 결국에 이제 10년물 금리가 조금 급격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결국 좀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는 게 좀 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가 작용하면서 조금 기존에는 이제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섹터와 기업들 위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어제부터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면서 오늘 역시 조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이 최근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다 보니까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보니까 보통 이제 대선 그 당일까지는 이 좀 그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대선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애플과 엔비디아를 위시로 한 테크주들 몇 군데가 올랐었는데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실적 발표가 호조로 나온 기업들 위주로 상승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미스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준비해 주신 장표를 좀 보니까 일단 시작을 외식업계 이야기로 해주시는데 역시 색다릅니다. 제가 빅토리아 시크릿 해주실 때부터 눈여겨봤거든요. 오늘은 레스토랑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레스토랑 섹터에 조금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레스토랑 업계가 이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그 운영 비용, 인건비 상승이랑 이제 식자재,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레스토랑들이 워낙 어려워져서 조금 파산하는 레스토랑 체인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2020년 팬데믹 때 정말 많이 이제 장사를 못하다 보니까 많은 레스토랑 체인이 파산을 했었는데 근데 올해는 약간 이런 그 비용 상승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 수십 년 만에 가장 많은 파산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스토랑이라는 게 뭐 영세에 그냥 혼자 개인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매장이 뭐 미 전역에 한 3, 40개, 뭐 50개 정도 100개 내로 그 정도 운영하는 업체들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모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조금 그 체인 확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레스토랑 업황이 어렵다 보니까 사모펀드들의 투자도 줄어들고 그래서 일부 체인점들이 조금 이제 시장 확장을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게 시사하는 바가 이렇게 좀 어려운 기업들은 많이 시장에서 정리되고
그리고 현재도 계속 잘 나가고 있고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결국 승자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 주목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레스토랑 섹터가 지금은 좀 불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매력적일 수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좀 라이프 스타일 변화도 있고 그리고 가족의 형태 변화도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코스트코 가서 대형으로 그 식자재를 사와서 요리해 먹는 경우보다는 그냥 나가서 그 돈으로 외식하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증가하다 보니까 과거하고 달라져서 이제 그냥 다들 나가서 외식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외식 업체도 정말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음식을 이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보니까 이렇게 외식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또 뭐 Z세대를 비롯해서 이제 더 갈수록 밑에 세대들은 이 시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걸 이제 선호하다 보니까 뭐 본인이 이제 식자재 쇼핑부터 시작해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그럴 시간에 그냥 나가서 외식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레스토랑 섹터가 조금 어려워도 그래도 여기서 결국 승자 기업은 더 잘 나갈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승자 기업들 몇 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앞서서 레스토랑 체인들 파산한 기업들 대부분을 보면은 이제 미국의 퀵 서비스 레스토랑이랑 그 반대로 뭐 팁까지 챙겨줘야 되는 풀 서비스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제 퀵 서비스 레스토랑은 뭐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같은 데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풀 서비스 레스토랑 섹터에서 조금 눈에 띄는 기업이 이제 미국의 좀 스테이크 하우스로 잘 나가고 있는 이 텍사스 로드하우스라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칠리스라는 이제 그 햄버거집 그리고 또 스테이크 파는 그런 가게 운영하는 브링커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텍사스 로드하우스나 칠리스 모두 다 대한민국에도 입점해 있습니다.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뭐 현대백화점 같은 데 이제 종종 입점해 있고 칠리스는 미군 기지에만 입점해 있는데 최근에 많이 이제 레스토랑 섹터 기업들이 어렵다 해도 텍사스 로드하우스 같은 기업들은 이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 후반으로 좀 상당히 높은 수준 계속해서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데이터 나오고 있고 실제 마진 확장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칠리스라는 또 이런 레스토랑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최근에 올 상반기부터 메뉴 3개를 이제 $10에 팝니다라는 3for me라는 마케팅을 시작해서 그 뒤부터 정말 많은 고객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가치에 집중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고객들을 이제 유인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에 이제 레스토랑 업체들 뭐 많이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기업들 다 망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살아남고 지금도 잘 나가는 기업들이 더 잘 나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이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우리나라에도 매장이 몇 군데 있어서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가봤어요, 있는데 저도. 굉장히 품질이 좋더라고요. 네. 네. 미국 추천합니다. 느낌. 좋습니다. 미국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으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텍사스 로드하우스와 브링커 인터내셔널 이렇게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제과업계 이야기도 가져오셨는데 초콜릿과 제과업계 뭐 평가가 지금 엇갈리는 모양이에요. 예, 오늘 이제 월가에 뭐 투자 의견이 업데이트된 게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레드번 애틀랜틱이라는 아이디에서 오늘 허쉬하고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이 두 기업에 대해 완전히 극과 극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뭐 허쉬 하면은 허쉬 초콜릿으로 누구나 알고 있고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은 뭐 오레오 그리고 리츠 크래커 샌드 그런 게 있고 또 토블론 초콜릿 뭐 그런 제품들이 대표적인데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에는 레드번 애틀랜틱에서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 주가도 지금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회사 탑픽을 제시했고 그리고 그 근거로 현재 뭐 초콜릿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고 비스킷 소비도 감소되고 있지만 여기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초콜릿이나 비스킷 대신에 약간 그 외 인접 스낵 카테고리로 포트폴리오 재편에 성공하고 있다. 그런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초콜릿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한 30%가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 코코아 가격이 작년부터 급등하면서 이 초콜릿 사 먹기가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 되고 있거든요. 기업들도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초콜릿 매출 비중이 낮은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고 실제로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에서도 뭐 초콜릿 사업이 최근에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고 소비자들도 점점 안 먹는 추세고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에서는 초콜릿 외에 뭐 프로틴바나 에너지바 그리고 그런 케이크 스낵 그런 쪽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조금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허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드번 애틀랜틱에서 정말 가차없이 투자 의견 매도를 오늘 제시했는데 이제 허쉬 같은 경우에는 결국 현재 초콜릿 소비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초콜릿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허쉬는 좀 좋지 못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도 허쉬의 밸류에이션은 너무 비싸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허쉬가 기존에 주가 상승이 정말 많이 일어났던 데는 허쉬가 이제 업계 최고의 마진 수준 기록했는데 오히려 업계 최고의 마진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은 더 이상 마진 확장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코코아 가격 계속 상승하는데 어려울 거다. 그런 평가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허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몬델리즈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지만 이 초콜릿 시장 자체가 워낙 사업하기가 현재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허쉬가 이 매출 비중이 초콜릿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더 부정적 여론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코코아 가격이 정말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유튜브에서 그 미스터 비스트라고 전 세계 구독자 1위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 구독자 3억 2천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미스터 비스트라는 이 유튜버가 만든 피스터블 초콜릿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약간 젊은 세대로 갈수록 허쉬 초콜릿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전체 초콜릿 시장을 좀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초콜릿 사업자들은 이런 미스터 비스트, 이 피스터블 초콜릿 영향 때문에도 사업이 쉽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허쉬에서도 뭔가 많은 마케팅 지출을 올해 초에 그 슈퍼볼 광고, 미국에 또 슈퍼볼 광고하면 돈도 정말 많이 쓰고 홍보 효과도 뛰어나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도 정말 많은 이제 광고 지출을 했는데도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확실히 허쉬 사업이 정말 어렵다. 그런 걸 반영해서 오늘 레드번 어틀랜틱에서 허쉬는 매도를 제시하고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은 매수를 제시했다. 이런 것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허쉬 주가는 0.4%가량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몬델리즈는 오늘 리포트가 좋았었는지 일단은 굉장히 속폭이나마 좀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적 발표가 나왔던 기업 한 군데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GE 에어로스페이스, 우리가 이제 뭐 GE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유명세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도 이제 항공 방산을 담당하는 그런 부문인데,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GE가 이번에 전반적인 뭐 실적 내용은 조금 이제 실적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는 그나마 좀 괜찮게 나왔는데 이제 매출 정도만 미스하고 근데 속 내용이 조금 좋지 못해서 주가 하락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GE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결국 뭐 가장 중요한 지표라면 매출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는 이제 신규 주문인데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에 있는데 근데 이 신규 주문이 그렇게 두 자릿수 증가하는 반면 매출은 한 자릿수 중반밖에 증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주문이 급증해서 점점 이제 수주 잔고는 늘어나고 할 일은 많지만 이 일들을 처리하는데 좀 그 애를 먹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주문량은 급증하는데 매출 성장은 그만큼 못 따라온다. 결국에 이 항공시장에 조금 공급망 문제를 겪고 있다. 그게 오늘 시장에서 계속 각광받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GE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보잉 737 맥스랑 그리고 에어버스 A320 그런 이제 가장 유명한 비행기 모델들의 엔진을 납품하는데 현재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막 파업도 지속되고 있고 이게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형 항공기 수요는 계속 많아져서 뭐 엔진 서비스 그쪽 이제 엔진 부품이나 뭐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지만 결국 엔진 판매 그쪽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사업이 확실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이제 그 GE의 가장 대표적인 이 엔진인 LEAP 엔진이 보잉이랑 에어버스에 다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해서 조금 출하량에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이게 계속해서 좀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애프터마켓 그런 항공기 수리하고 부품 납품하는 쪽은 잘 되는데 그리고 GE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런 이제 애프터마켓 서비스랑 엔진 직접 생산하는 부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엔진 생산 쪽에서 차질을 계속 겪는 게 이게 확실히 항공업계가 조금 돌아서려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GE에서는 확실히 GE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내일 또 실적 발표가 있는 GE 버노바가 이 진정한 GE의 주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GE 버노바까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현재 GE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7.7% 빠지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낙폭이 좀 큰 그런 네, 꽤 모양새를 많이 보이고 빠지네요. 있어서 끝까지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종모 연구원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좀 배고파진 것 같으니까요.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달달한 얘기 하니까 안 그래도 저 장표에 나왔던 그 브랜드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들 많거든요. 네. 밀카, 뭐 토블론 한참 그 왜 대학생 시험 기간에 엄청 많이 사 먹었던 그런 초콜릿들이어서 추억에 젖어서 맞습니다. 유명한 초콜릿들이잖아요. 네, 지금 되게- 시간대에 먹으면 당 충전되는. 그렇죠. 당 충전이 딱 좋은 하면서 달달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개장 전에 봤던 뉴스가 하나 기억이 나서 주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치즈케이크 팩토리 아세요? 아, 그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딱 보여드리려고 대기하고 통했네요. 있었습니다. 치즈케이크 팩토리 함께 그러면은 앵커님의 장표로 보고 주가는 제 화면으로 보면 설명해 되지 않을까요? 주시죠.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행동주의 펀드 또 이야기가 여기서 그러니까요. 나오게 되네요. 요새 행동을 많이 해요. 네, 행동을 많이 하나요? 행동주의 펀드 JCP 인베스트먼트에서 뭐 지분 확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개장 전에 좀 움직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제가 정리한 건데요. 네, 치즈케이크 팩토리 혹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가 네. 아,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그 회사가 맞구나 네, 왜? 라고 하는데 방콕에 가시면 굉장히 방콕에도 유명한 그 쇼핑몰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이콘 시암이라고 네, 태국 최대 쇼핑몰이 있는데 네, 네. 그 쇼핑몰의 사이즈와 화려함은 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쇼핑몰도 따라올 수가 못 없어요. 따라가는데 네, 네.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아, 케이크집이 있어요. 네. 되게 소박하게 있는데 네.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네. 근거를 둔 치즈케이크 팩토리라는 회사였습니다. 네, 미국 가면 미국 감성 느끼려고 여기 한번 가줘야 되잖아요. 이만한 그러니까요. 케이크 먹으러. 엄청 두껍고 화려한데 이름은 근데 케이크 회사 같잖아요. 네, 그냥 이게 치즈- 레스토랑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이 JCP에서 분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오늘 화제가 됐고요.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1972년도에 베이커리로 시작을 한 게 맞다고 오. 합니다. 원래 50년대부터 케이크라든지 동네에서 이렇게 빵집 같이 소규모로 만들어서 진짜 동네 팔다가 빵집. 아예 사업을 차린 거예요. 네. 72년에 만들었고 78년도에 레스토랑까지 확장을 했고요. 93년도에는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지 나스닥에 상장까지 했습니다. 오. 그래서 현재 3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름이 치즈케이크 팩토리인데 치즈케이크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오산인 게 온갖 음식을 다 밥 팔고 먹으러 있습니다. 가요. 네, 밥 사실. 먹으러 간대요. 네, 밥 먹으러 가는 곳이에요. 치즈케이크 팩토리. 마지막에 디저트로 케이크를 하나 먹는 거지. 밥 먹으러 항상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탈리아 캐주얼 다이닝 그리고 건강 패스트푸드 패스트 캐주얼 그리고 프레즐 바이트 그러니까 프라이드 치킨 같은 네. 컬리너리 드롭 아웃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네. 세 개를 이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하위에 있던 이 섹션을 분사를 해서 상장을 시켜라. 그게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면서 네. 프리마켓에서 꽤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네. 보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증시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는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 시간대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미리 준비를 해봤고요. 네. 프리마켓에서는 상당히 3대 미국 경제 언론, 뭐 CNBC, 그다음에 블룸버그, WSJ 셋 다 기사가 나올 정도로 오. 요새 행동주의의 그 액션들이 좀 과감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지분이 2%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너네 했고 부사해. 투자자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현재 처한 위기 상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네. 치즈케이크 팩토리를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뭘 파는지 아, 진짜 그 미국식 식사를 팔아요, 진짜. 정말로 식사를 파는 게 진짜 밥 먹으러 가는 집인데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홍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희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습니다. 네. 찾아봤더니 선릉 쪽에 있다가 없어졌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 있어요?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보시면 분명히 이름은 치즈케이크 팩토리인데 네. 치즈케이크가 아니고 샐러드와 아, 배고파지네요. 타코 맛있겠다. 네, 그리고 여기는 치킨, 코리안 프라이드 컬리플라워라고 이거는 치킨 같아요. 네. 네, 스윗콘 뭐 이런 거 스윗콘? 그러니까 음식이잖아요. 아하. 밑에는 에피타이저라고 해놓고 햄버거. 네. 아, 정말 배고프네요. 어떻게 그래서 치킨 한 마리 에그롤, 퀘사디아. 지금 PD님이 여기서 하나 골라보라고
사주십니까, 피디님? 배달앱 되나요? 배달앱 써도 됩니까? 네, 그래서 피자까지 팔아서 맞아요. 진짜 이렇게 뭐 안 치킨, 파는 메뉴가 없고 밑에 햄버거는 저희가 브랜드 샐러드류도 없는 버거를 생각보다 보내드리는데 많이 없어요. 네, 보면 진짜 그래서 미국식 식사. 케이크는 없나요? 케이크 있긴 있는데 어, 그 가면 쇼케이스에 이렇게 케이크가 앞에 있기는 있어요. 제 기억엔. 그렇군요. 네. 케이크 없는 케이크 팩토리. 그래서 아마 맨 밑에 있군요. 네, 맨 밑에 디저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크 팩토리인데 케이크가 진열이 맨 위에 안 돼 있고 네. 아니에요. 뭐 가게 들어가면 맨 앞에 있어. 그럴래나요? 아무튼 굉장히 달달한 네. 이 오레오 치즈 케이크도 있고 아무튼 간에 지금 오늘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 2% 가진 네. 이 펀드사에서 심지어 회사를 분사시켜서 상장시켜라 라는 코멘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유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에서 미국판 한 김밥 천국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그런 말은 느낌이에요. 맞네. 그 다이닝이라고 미국에서 하잖아요. 네. 딱 그 컨셉의 프랜차이즈인 느낌이거든요. 네. 이름만 케이크고 근데 햄버거 맛있겠네요. 네, 제가 지금 주문까지 해보려고 그러는데 가격은 안 나오네요. 배송이 오지는 않는 올드 걸로. 패션 버거 드시고 싶으십니까? 네, 한번 눌러봤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1.8% 오, 정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사실 루프 캐피탈에서 네.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루프 캐피탈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함께 화면으로. 잠깐 보시죠. MSFT. 자, 마소고요. 자, 오늘 나왔던 뉴스인데 네. 이게 저도 보긴 했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그러니까요. 유일한 플러스로 생존할지는 움직일 몰랐습니다. 네. 자, 루프 캐피탈에서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오호. 유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목표가를 $500로 지금 잡고 오.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426달러. 426달러에서 움직이고 오늘 1.8% 올랐는데요. 목표 주가 $500로 잡은 매수 의견 루프 캐피탈에서 오늘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strong first quarter reserve for Microsoft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과 수익 성장이 상당할 거다라고 어허. 예정을 하고 있는데 네. 나머지는 한글로 번역해서 한번 싹 보시면요. 네. 특히 3분기가 상반기보다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군요. 자, 죄송합니다.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돌아오는 실적 발표가 1분기인가 봐요. 25년 기준으로. 1분기인가 봐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게 오피스 코파일럿이죠. 네. 오피스 코파일럿에 대한 상당한 채택과 수요가 드러났지만 재정적 영향은 긍정적으로는 미미할 걸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잠재적으로는 지금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석 플랫폼인 패브릭에 대한 시장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코파일럿을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피스 프로그램에다 코파일럿 AI를 집어넣으면 성능이야 좋아지지만 일단은 비용이 비싸지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는 비용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오피스는 굉장히 대중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이걸 AI를 돌리겠다고 하면은 그 애저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부문의 서버가 유지 비용이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네. 버는 것보다 더 쓴다. 아하. 이런 전망들이 상당히 나왔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AI를 도입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좀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내놨고요. 여기 네. 보시면 에버코어도 비슷한 얘기하죠. 특히 클라우드 부문 서비스에서의 회사의 기본 펀더먼탈을 강조했다 라면서 아웃퍼폼을 오늘 네. 오늘 아닐 겁니다. 네, 어제일 겁니다. 에버코어에서 내놨고요. 키방크에서 목표 가격 $505로 이야기를 했고 파이퍼 샌들러 $470로 목표 주가는 낮췄지만 일단 오버웨이트 등급은 유지했다라는 설명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의견들이 전체적으로 오버웨이트 하면 매수 거기다가 상향된 목표 주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가장 낮게 밝혀진 목표 주가 $475를 업사이드만 봐도 지금 10%가 넘잖아요. 네, 그렇죠. 상당한 폭이기 때문에 대형주 치고 업사이드 10%다? 와, 이거는 그쵸. 세죠. 세죠.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이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또 보니까 아마존이 주가는 그렇게 오르지는 않는데 그냥 재미있는 그 기사가 있어서 한 줄 가져온 게 현재 아마존 주가는 0.3%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테무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요즘. 핀더더의 테무. 네, 핀더더의 테무에 맞서기 위해서 저가형 스토어를 출시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가형 스토어는 뭘까요? 저가형 스토어는 뭔지 모르겠는데 테무에서 파는 게 사실 그렇게 막 비싸고 그러니까 온라인 스토어인데 네, 싼 그쵸. 거를 판다. 네, 따로 아, 아마존판 판- 온라인 달러 제너럴 뭐 이런 그렇죠. 거군요. 그런 걸 만들 어. 예정인가 봐요. 뭐 주가에 큰 반응은 없기는 한데 중국판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쇼핑 저가형 쇼핑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요새는 하잖아요. 중국 사이트에 주문을 하면 네. 제가 이제 아이 장난감을 주문을 네, 네. 자주 하는데 네. 한 이틀이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빨리 와요?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다가 주문을 하면 이틀 만에 오기 때문에 특히 오. 아시아권에서는 뭐 쇼피라든지 네. 핀더더의 테무도 테무. 있고 알리익스프레스도 있고 그다음에 1688도 있잖아요. 네. 원래 알리의 원판인 1688도 있는데 굉장히 이 중화권 서비스들의 장악력이 센데 네. 아마존이 그걸 하겠다. 네. 그렇죠. 아, 이게 저가형에 대한 그 시장의 틈새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테무에서 뭘 사면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죠. 우리가 왜 밈으로 도는 게 테무에서 산 뭐 땡땡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열화 버전이 온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약간은 그런 버전이 와도 별로 그러려니 네,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이 시장이 계속해서 크고 있는데 그런 시장을 좀 파고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좀 체크해보고 싶은 게 지금 유가가 좀 많이 오릅니다. 아, 유가. WTI가 지금 72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이거저거 좀 찾아봤는데 더 뭐 한 10시 이후에 더 나온 뉴스는 사실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유가가 좀 빠르게 상승폭을 키우면서 현재 WTI 기준으로 2.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WTI 72달러 터치를 해냈습니다.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오르면서 현재 75달러까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중동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 지금 러시아의 푸틴과 시진핑이 만났다 뭐 이런 기사만 저는 찾아봤었거든요. 네, 그 조금 외에는- 전에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서 우리가 친분을 과시하는 것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라면서 미국의 입장을 조금 이렇게 그런 거 아니야. 너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했지만 아까 보셨죠? 네. 제재를 강화하겠다라는 바로 옐런 재무장관의 스테이트먼트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렇게 텐션이 또 이렇게 여전히 네. 일단 G2와 러시아까지 낀 이런 판이 또 만들어지는 상황이고요. 네. 자, 조금 전에 나온 뉴스로 봤을 때는 일단 유가 상승의 원인은 지금 계속된 중동에서의 텐션이 유지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 라고 있는 부분을 네. 훨씬 크게 부각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지금 원인은 없는 것 같고요. 토니 블링컨이 지금 텔아비브에 지금 갔기 때문에 어떤 휴전 회담을 이끌어낼지도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고 네. 지금 휴전 전망이 가능할지 이 얘기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바이든 정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좀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큰 뉴스 하나만 나와줘도 사실 이번 대선의 판이 또 쉽게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원래 대선이나 뭐 총선도 마찬가지고 이 뭔가 하나를 하루 딱 쟁취하면 이걸로 이제 그냥 딱 가는 트리거가 거죠. 되기 때문에 네.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좀 하고 싶어 할 텐데 일단은 네타냐후는 트럼프 편이에요.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니어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과연 미국의 이 중재를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측면은 어렵다. 그래도 무슨 카드를 갖고 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굉장히 사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급하기 때문에 토니 블링컨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협상할지는 좀 살펴봐야 하는 점이 아무리 네타냐후가 트럼프와의 친분이 있다고 한들
또 새로운 카드가 있다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다만 유일한 없잖아요. 지금 걱정 이스라엘 쪽의 걱정거리는 그거라고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이렇게 오버 액션이 나가고 있는데 네. 그거에 동조한 지금 일종의 군부 세력, 그러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군이죠. 사령관을 비롯해서 그쪽의 강경한 입장이 굽혀지지 않는다. 오히려 네타냐후는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액션을 크게 한 건 맞지만 네. 이게 보니까 수그러지지 않네? 라는 통제 불가의 영역으로 들어갈까 봐 우려가 된다. 라는 보도가 같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컨트롤이 아예 안 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쵸. 이제 그 지금 미국 국무장관한테 미국 국방장관한테 이스라엘 군 갈란트 장관이 전화를 걸어서 이제 나스랄라를 살해했을 때 이제 제거했을 때 그 통보를 할 때도 그런 지금 내막의 알력 다툼에서 미국이 무시를 당한 것이 뭐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이쪽이 워낙 강성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거를 중재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네. 이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저희가 뉴스가 나오는 대로 조금 더 팔로우업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제가 시장 쑥 훑어볼 테니 기사를 좀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뉴스 중에 하나는요. 네. 일단은 우리가 기존의 원숭이 두창이라고 부르던 질병이 하나 엠폭스. 있습니다. 엠폭스로 네. 이름이 이제 국제적으로 정정이 된 건데 오늘자 뉴스입니다. 원숭이 두창이라고 부르던 엠폭스가 독일에서 첫 번째 변종이 발견됐다라는 뉴스가 로이터발로 저희 방송하기 직전에 나왔던 뉴스가 있고요. 인도에서도 발병된 변종의 발병 확진자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그 기관이 어디죠? 잠깐 까먹었는데 WHO에서 지금 알려온 소식인데요. 독일에서 첫 번째 엠폭스 관련 변종 확진자가 발견이 됐고요. 현재까지 확진자가 기존의 오리지널 버전 포함해서 독일과 인도, 스웨덴과 태국,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확진이 판정이 된 국가를 다시 한번 정정을 한 그런 WHO의 성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이죠.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팬데믹을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명문을 뿌린 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로 엠폭스가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통제가 좀 되고 있는 편인데 이게 수인성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인간한테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린 또 종목으로 가야 종목으로 하는 가니까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바리안 노르딕, 바바리안 노르딕. 네, 코펜하겐 덴마크계 제약회사인데요. 원래 백신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바바리안 노르딕 현재 오늘 3.5% 자, 미국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ADR 형식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현재 3.5% 오르는 모습을 보였던 바바리안 노르딕 지금 보고 있고요. 이머전트 바이오솔루션즈 한번 보겠습니다. 이머전트 바이오솔루션즈 자,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가 형성하고 있을까요? 자, 엠폭스 관련한 오늘 WHO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5%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랬을 때는 현재 어떤 측면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WHO에서 저번에 그 성명을 발표하면서 엠폭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엠폭스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지금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왜냐하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마스크 아예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엔데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질병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한 지지난주쯤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엠폭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아마 시장에서는 불안한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다 같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정말 심각하게 정말 병원에 들어 누워야 되는 그런 질병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셧다운에 대한 경험도 있고 해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전처럼 무슨 요런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하구만님께서 네. 랩지노믹스 또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랩지노믹스가- 일단 오늘 네. 엠폭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쵸. 랩지노믹스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국내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진단키트 오랜만에 좀 열어볼까요? 진단키트 관련주라면서요?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따로 이제 아예 섹터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어느 정도였냐면 백신 관련주, 진단키트 그렇겠죠. 관련주, 또 원격 진료 관련된 세부 섹터로 나눠서. 종목주, 또 음압병실 관련주, 여기에 콜드체인도 같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백신을 유통하려면 콜드체인이 돼야 되니까 이제 저온 유통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 이렇게 다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섹터가 다 나뉘어 있고요. 진맥트릭스라든지 말씀해주신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던 적이 있네요. 네, 생각해보면 내일 한번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관전 포인트로 한번 삼아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엠폭스 오랜만에 나와서 상당히 두근대면서 과연 관련주가 올랐는지 네. 저도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벌써 3부가 끝나가는군요. 네, 시가 빠르네요.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는데 4부에서는 저희가 못해드린 이야기들 종합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 조금 전에 이제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네.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아부.